춘심아 산삼 캐고 오겠으니 집 잘 지켜라. 예,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산삼을 캐어 장사하던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으니 이름은 춘심이라 하였습니다. 춘심이는 얼굴이 곱고 마음씨도 착하여 마을 어른들 모두가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춘심아 뭐해? 노을자? 춘심이의 옆집에는 엿장순의 가족이 살았는데 그 집에는 또래인 사내 아이 오덕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 때부터 함께 자라났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양쪽 부모가 장사로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기에 춘심이와 오덕이는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빠, 우리 소꿉놀이 하자. 그래, 오빠는 아버지 할게. 너는 어머니 해. 춘심아, 우리 어른이 돼서도 아버지하고 어머니 하자. 그럼 내가 각시가 되는 것이야? 나는 오덕이 각시, 오빠는 춘심이 신랑이네. 그럼 우리 어른 돼서도 같이 노는 거다. 너 커서 내 셋이 되겠다고 약조해라. 응. 오빠, 두 아이는 그렇게 어린 마음으로도 함께 미래를 꿈꾸며 놀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핀 진달래꽃보다 초가 지붕에 내려앉은 눈보다도 더 순수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허허허 구독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되지요. 구독 꾹. 그런데 춘심이가 12살이 되던 해 봄 오덕이네 집에 커다란 변화가 닥쳤습니다. 오덕이 엿장수 아버지가 병을 얻어 장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자 오덕이네는 거처를 한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오덕이가 한양에 있는 큰 상단에 품팔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배워 돈을 벌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오덕이는 춘심이에게 다소곳이 약속하였습니다. 1년만 기다려. 내가 꼭 집을 사고 꽃신을 사올게. 춘심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덕이 각시니까 기다릴게. 그렇게 오덕이네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춘심이는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 오덕이가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해가 지나도 오덕이에게서는 아무런 기별이 없었습니다. 편지도 사람의 말도 흔적조차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성 가면 사람이 변한다더니 그 오덕이도 마찬가지인가 보지. 기다리지 마라. 춘심아, 그 애는 이미 너를 잊었을 거다. 하지만 춘심이는 매일 새벽마다 장독대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오덕이 오빠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꽃신을 신을 수 있게 해주세요. 춘심이의 마음은 산처럼 깊고 달빛처럼 고요했습니다. 오덕이가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춘심이의 어머니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마저 깊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어린 춘심이는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산을 오르내려 산삼을 캐고 그걸 팔아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정하다 하였던가요? 몇 달 뒤 아버지마저 세상을 뜨면서 춘심이는 14살 나이에 혈혈단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춘심이는 눈물 닦을 겨를도 없이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쓰러운 마음에 저마다 혼사를 주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집을 가야 하는 상대가 봉다리라고 들었을 때 춘심이의 속은 다 들어갔습니다. 봉다리는 마을에서 돈 많은 괴짜로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성격은 괴팍하고 나이는 춘심이보다 20살은 많았으며 어디 하나 순한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춘심이의 아버지가 생전에 봉다리에게 빚을 진 적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봉다리는 춘심이에게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빚 대신 너를 받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는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말하며 춘심이를 윽박질렀습니다. 춘심이는 분하고 속이 상했지만 뚜렷한 대책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두 손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오덕이 오빠 약속 잊지 않았지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목소리는 이슬처럼 작았으나 절절한 마음만은 산을 넘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같은 마을에 사는 이모가 춘심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모는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더니 방 안을 훑어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모는 털썩 자리에 앉으며 연신혀를 찾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데 내 처지를 좀 보란 말이다, 춘심아. 춘심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덕이 오빠예요. 상단에 들어갔지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피식 웃더니 냉소 가득한 얼굴로 춘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덕이? 그 애가 돌아올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작작 좀 해라. 춘심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을 잇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킬 겁니다. 꽃신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꽃신, 지금 내 발에 신을 집신도 없는 마당에 무슨 헛소리냐. 정의는 무슨 정인이야. 넌 이제 혼자다. 여자가 밥벌이 어떻게 할 건데? 산삼 캐며 언제까지 버틸 건데? 이모의 말은 마치 바늘처럼 춘심이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봉다리 말이다. 그 사람 나이야 좀 많지만 집도 있고 돈도 많다. 내 아버지 빚도 한 번에 털 수 있어. 억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널 책임지겠다는 거잖니. 춘심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기 싫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닙니다. 이모는 허리를 쭉 펴며 냉정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살아라. 하지만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돌아간다. 내일이라도 봉다리 사람들 끌고 들이닥칠지 모른다. 그땐 어쩔래?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다. 그 말만 남기고 이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춘심이는 방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춘심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흐느낌이 점점 커지다가 끝내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덕이 오빠 정말 나 잊은 건가요? 그렇게 밤을 지새운 춘심이는 새벽이 밝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이대로 있다간 그 괴짜놈에게 시집가게 생겼어. 그녀는 오래 묵은 보자기를 꺼내 몇 벌 안 되는 옷과 마른 약초 그리고 산삼을 싸고 짐을 쌌습니다. 봉다리가 언제 고고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그녀의 등을 밀었습니다. 이젠 내가 찾아가겠어. 오덕이 오빠가 있는 한양으로. 아직 어스름한 새벽 춘심이는 굳은 결심을 품고 산골 마을을 홀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그 길 끝에 그가 있을 거란 희망 하나만을 품은 채였습니다. 춘심이는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을 따라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짐 가득 약초와 산삼이 든 보자기기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오덕이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산을 내려오는 길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울음소리에 춘심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노, 우리 아들을 어찌 살리면 좋을꼬? 마을 입구 나무 아래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춘심이가 다가가 말을 건네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이 며칠 전부터 열이 나더니 오늘 아침 나무를 하고 산에서 돌아와 마당에서 쓰러졌어요. 의원에 갔더니 돈을 먼저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보아요. 제게 약초가 있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가씨. 춘심이는 눈물 범벅이 된 아주머니와 함께 허름한 초가집 방 안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는 열이 끓고 사경을 헤매는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춘심이는 보자기에서 약초와 삼을 꺼내어 다리고 사내에게 먹여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기적처럼 열은 내렸고 한시름 돌리게 되자 춘심이는 아주머니에게 남은 산삼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삼을 장에 팔아 그 돈으로 제가 말하는 약초를 약방에서 사오세요. 제가 다려서 아드님에게 먹이면 아드님은 금방 일어날 듯 합니다. 아가씨, 아니 됩니다. 그것은 아가씨의 전 재산 아닙니까?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말렸지만 춘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목숨을 돈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바로 그 약을 먹이지 않으면 온전히 낫지 않으니 서두르세요. 아가씨,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밤은 깊고 사내의 열은 내려 회복되었습니다. 춘심이는 긴 여행에 지쳐 방 한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신이 든 사내는 방을 두리번거리다 처녀를 보았습니다. 여기는 당신은 누구요? 일어났습니까? 다행이에요. 때마침 밖에서 기척을 들은 아주머니를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와 아들의 얼굴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이분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다. 어서 감사 인사를 하거라. 아, 감사합니다. 사내는 얼굴에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스스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두 손을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생에 아가씨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꼭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춘심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아하니 이 지역 사람이 아닌 듯한데 한양에는 어쩐 일로 오신 겁니까? 그날 밤 춘심이는 사연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음씨 고운 처자가 이런 일을 겪어 마음이 아프구만. 당분간 여기에 지내면서 정인을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헌데 이름만 알고서 그 사내를 찾기는 쉽지 않을 터인데 그래도 해보지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춘심이는 아주머니와 병을 이겨낸 사내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아주머니는 마땅한 거처가 없는 춘심이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이번에는 자신이 춘심이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부터 춘심이는 오덕이를 찾기 위해 한양거리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낮에는 상점과 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물었고 밤에는 주막과 여관 근처를 서성이며 오덕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발이 닳도록 헤매었지만 오덕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이었지만 춘심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한양에서 그 사내의 이름만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포기하는 게 어떠니? 아주머니,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 집에 지내면서 천천히 찾아보기로 하자꾸나. 죄송해요. 저도 마냥 신세를 질 순 없으니 내일부터 약초를 캐면서 벌이를 벌어 집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라니 너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 말 말거라. 둘은 어느덧 가까워져 얼핏 모녀지간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때 마당에서 다시 지게를 지는 아들을 보고 아주머니를 사색이 되어 달려갑니다. 덕수야, 안 된다.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냐.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냥 누워있을 수만을 없습니다. 겨울도 대비해야 하고 저도 벌이를 해야지요. 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또 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냔 말이다. 이를 지켜보던 춘심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덕수 오라버니와 함께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약초를 어릴 적부터 캐와서 오라버니가 몸이 안 좋으면 제가 옆에서 챙기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춘심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괜찮습니다. 저도 한양에서 머무는 동안 약초를 캐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덕수 오라버니와 함께 다니면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튿날부터 춘심이와 덕수는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덕수는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고 춘심이는 바구니를 둘러매고 약초와 산삼을 살핍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멀리까지 다녀오고 비가 오는 날엔 산 아래에서 가까운 풀밭만 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를 언니와 동생처럼 여기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덕수는 춘심이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고 춘심이는 덕수에게 약초 이름과 쓰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더덕입니다. 몸을 맑게 하고 기운을 도웁니다. 그럼 이건요. 잎이 셋 달린 거. 그건 지치입니다. 해독에 좋습니다. 춘심이는 어릴 적 오덕이와 함께 산을 타던 생각에 잠시 슬픔이 묻어났지만 곧 입꼬리를 올려 웃습니다. 덕수는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분을 꼭 찾게 될 겁니다. 걱정 말아요. 그날 이후로 춘심이와 덕수는 한양 외곽의 산과 들을 누비며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춘심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덕이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지만 낯선 땅에서 나란히 걷는 동행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수는 춘심이 몰래 조용히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면 그 웃음이 햇살처럼 느껴졌고 산길을 함께 걸을 때면 어깨에 닿는 그림자조차 아까울 만큼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춘심이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정인 오덕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꼭 찾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덕수는 쉬는 날이면 혼자 한양의 시장과 상가 골목 역관과 상단 주변을 돌며 오덕이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물었고 눈에 띄는 젊은 사내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단서는 늘 흐릿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이름은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수는 우연히 한 주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목이 마른 탓에 물 한 잔만 얻을까 하고 문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귀에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잠깐 구독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되지요. 구독 꾹. 그 촌스런 애 말이지. 이름이 뭐더라? 아, 춘심이. 그 애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다더라. 술에 취한 두 사내가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중 한 사내는 상투를 들고 단정한 도포를 입은 젊은 남자였고 옆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친구가 소주잔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하. 내가 어릴 때 했던 그 소꿉놀이 말이지. 결혼하자고 했던 거. 그걸 아직도 믿는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난 그냥 재미로 한 건데 걔는 진짜로 나랑 혼인할 줄 아나 보더라니까. 불알 친구 놈이 고향 다녀오더니 나한테 전하더라고. 아직도 날 기다리고 산에 들어갔대. 산삼 캐며 꽃신 들고 올 날만 기다린다나. 뭐라나 킬킬. 그들은 낄낄거리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덕수는 손에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놈이 오덕이. 그 순간 덕수는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하던 이름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춘심이가 그렇게 순하게 애틋하게 기다려온 사람, 어릴 적 약속 하나에 마음을 다 맡긴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한 여인의 진심을 주막 술잔 위에 안주감 삼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문득 사내의 허리춤에 매달린 장신구를 보았습니다. 자수 놓인 작은 부채에 적혀있던 글귀는 성가상단 오덕, 그 이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앉은 또 다른 사내가 말했습니다. 야, 자식도 생기고 마누라도 생겼다며. 좋겠네. 촌구석 첫사랑은 그냥 추억 속에 놔둬라 이제. 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처자식도 있는 사람. 덕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먹은 이미 그의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술잔이 깨지고 탁자가 뒤엎어졌습니다. 당황한 오덕이가 뒤로 넘어지고 그 옆에 사내는 뒷걸음질을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놈이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쳐.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기다렸는지 알기나 하냐? 덕수는 거칠게 소리치며 오덕이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덕이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
다시 주먹이 날아들었고 오덕이의 입술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객들이 술잔을 들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고 주막 안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두고 봐라! 내 놈, 이 바닥에서 2번 다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오덕이는 이를 갈며 일어났고 덕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오덕이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에 힘있는 어투는 허투루 말한 것이 아닌 살기가 묻어나왔습니다. 내 놈 한 번 더 입을 나불거리면 강냉이를 다 털어버리고 반신불구로 만들어주마. 한양 저자거리는 몇 년 전 올라온 네 놈보다 내 바닥이다. 이 바닥에서 다시는 장사를 못하도록 큰 상간 어르신들께도 네 실체를 말해야겠다. 한심한 오덕은 몸을 바르르 쥐새끼 마냥 떨며 말했습니다. 부탁이네 내 처자식들에게만은 말하지 말아주게. 여기 오늘 벌은 돈일세. 이거 놔주시게. 오덕이는 품 안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 덕수에게 던졌습니다. 돈다발이 덕수의 가슴팍에 부딪히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뒷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춘심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했던 말, 짓거리던 웃음, 그리고 던진 돈까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오덕이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춘심이의 눈을 끝내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그대로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춘심이는 문지방을 잡고 선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다가가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춘심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느낌만이 이어졌고 덕수는 말없이 그녀 옆에 서서 그 울음을 함께 받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흐느끼는 춘심이를 조용히 품에 안고 아주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덕수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춘심이는 상처를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아니, 잊으려 애쓰지 않아도 어느새 그 자리에 다른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덕수와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소박한 밥상 앞에 앉으면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밥 짓는 소리,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누군가와 나란히 수저를 드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오히려 그녀가 오래도록 바라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덕이에 대한 미련은 흩어진 낙엽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린 듯 했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곳의 따뜻함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참 좋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말없이 그녀 곁을 지켰고 아주머니는 꼭 어머니처럼 그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셋이 나란히 밥상 앞에 앉아 막 된장국에 수저를 뜨려던 찰나 춘심이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순간 긴장한 듯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거라. 돌아가겠다는 거라면 난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말하지 말거라. 그녀는 춘심이의 손을 덥석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꾸나. 이 집이 네 집이고 어머니도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 아니더냐. 더는 어디도 가지 말거라. 덕수 역시 수저를 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알 수 없는 불안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춘심이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춘심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오라버니는 제 신랑이고 저는 오라버니 각시가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섞인 얼굴로 손을 맞잡았고 덕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춘심이 네가 내 색시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세 사람의 밥상 위에는 된장국 냄새 대신 따뜻한 온기와 작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말은 장난처럼 흘러나왔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아픔을 덮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춘심이의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춘심이와 덕수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조용한 집은 이제 네 식구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딸로 태어나 이름을 보담이라 지었고 둘째는 아들로 태어나 도윤이라 불렀습니다. 두 아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하루 종일 웃음소리를 퍼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자 손녀를 보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에게 쑥떡을 쪄주고 베네쩌고리를 손바느질하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춘심이는 이제 새벽마다 아이들 옷을 개고 덕수는 새참을 챙겨 들고 산에 나갑니다. 한가한 오후가 되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네 식구가 둘러앉아 참외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고 있을 때 아주머니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웃으며 살아보긴 처음이다. 내 딸, 내 아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참말로 복받은 인생이다. 춘심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님과 덕수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산속 어딘가에서 기다리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덕수는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서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춘심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림으로 시작된 삶이 이제는 다복한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집 앞 복숭아 나무에 꽃이 피었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장독대 옆에서 물장난을 하였습니다. 가을이면 고구마를 구워 나눠 먹었고 겨울이면 네 식구가 한 이불 속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 냄새와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이 머물렀습니다. 춘심이는 매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은 이곳에 있고 내 사랑은 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